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국가를 만들자. 막 이러면 그렇게 강의 들으셨죠? 예,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했냐 하는 얘기인데, 자, 제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960년대에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87%였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27,600불이니까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60년대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외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자랑스러워도 하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이제 많이 나가시는데, 어느 나라에 가도 대중교통이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한번 여러분 병원 못 가는 이유는 못 보셨죠? 예, 하여튼 대중교통은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참 못 살고 어려울 때는 식사하시냐는 게 인사말인데, 요즘의 인사말은 바쁘시죠입니다. 바쁘시죠. 여러분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 과로로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은 난립니다. 한때는 우리가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는 걸 자랑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가 공무원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우리 광산구청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보통 6시쯤 퇴근하세요? 예, 그럼 좋은 공무원이시네요. 예, 서울 가시면 보통 젊은 공무원들이 집에 10시, 11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임 여성들이 밤 10시, 11시 집에 들어가시는데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언제 애를 키우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응? 분명히 잘 살아진 건 틀림이 없는데, 예, 국민들 전체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다가 보니까 공무원이 여기 강산구청 앞이가 엄청 바빠졌다고, 차가 많이 밀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꽉 찼더라고요, 차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다. 예, 광산구는 제가 전라남북도에서는 제일 바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인구의 한 10%, 면적의 10%도 안 되는 수도권에 딱 몰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예, 이런 사회 경비가 많이 드는 나라고, 예, 이거를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예, 자치분권의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거고, 저는 이제 해외 몇 가지 사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영국, 미국, 독일과 일본입니다. 자, 영국. 어떻게 좀 여러분 친숙하세요? 전혀 낯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아마 영국일 것 같고, 사회라는 과목 들었을 때 민주주의 나오면 첫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은 섬이죠.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섬나라고 자동차도 왼쪽으로 가고요. 자, 섬이라 그러면 탁 생각해서 외적의 침입이 많지 않았겠죠. 이게 똑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권력을 배분할 때 왕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왕이라는 게 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귀족들이 왕이 권한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야, 너 외적도 없는, 너 군대 뭐하러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예, 분권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 그 장미전쟁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장미전쟁이라는 게 맨체스터 근처에 있는 두 개의 장미 집안이 왕위 계승권을 놓고 30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간에 왕위 계승을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씨 집안이 쫙 500년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분권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이 가장 좀 자랑하는 문서가 1215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그 문서가 권리 대장전, 영어로는 그냥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문서인데, 여러분들 혹시 영국 가시면 영국 박물관 탁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큰 유리 안에 있습니다. 그 문서가 1215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문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 귀족들의 동의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1215년이면 절대 왕권 시대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왕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시대지. 그거를 이 사람들은
영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해라고 봅니다. 예, 동양에서의 1215년은요, 여러분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함락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 해에 이미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다. 이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 미국을 빼놓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주위에 유학 간 우리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아마 한 90%는 다 미국으로 갑니다. 저희 행정대학원에 교수가 28명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다 아메리칸 닥터입니다. 지금 고위공무원들 해외 유학 나가면 한 90%가 다 미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아이디어 이거 보시면, 아, 이거 다 미국 거로 참고했다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고 1945년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부정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런 나라. 자, 독일과 일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2외국어라는 거 배우셨나요? 고등학교 다니실 때? 뭐 배우셨어요? 우리 아버님 혹시 제2외국어 공부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니실 때? 예, 뭐 배우셨어요? 제2외국어. 아,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제2외국어라는 거 하는데 저 때는 독일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도고동문과를 좀 없앱니다. 그런데 최고 많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 도고동문과가 100개 대학이 있었어요. 저도 대학 들어간다고 독일어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게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두 개 쪼개져 있죠?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 지역이? 지금 광주광역시도 떨어져 나가 있지만 조선시대는 이게 전라도입니다. 그렇죠? 모르셨어요? 네, 전라도죠. 자, 그럼 이거 전라남북도를 쪼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게 1896년에 일본 사람들이 쪼개놓은 겁니다. 예, 조선시대의 팔도강산을 지금의 남북도로 쪼갠 게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일 거를 배우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잉글랜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아마 영국으로 번역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잉글리시 그러면 영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영국은 여기 있는 모인 것처럼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라고 하는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단일 단방국가인데 마치 연방국가와 같은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멜 깁슨이 나오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13세기에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를 독립운동하려고 했던 독립영웅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지금은 영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꽤 독립하겠다고 하는 지역이죠. 그리고 잉글랜드 왼편에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도 웨일즈는 웨일즈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우리는 월드컵에 지금 한 팀 나가는데 영국은 월드컵에 4팀이 나갑니다. 스코틀랜드 한 팀, 웨일즈 한 팀, 잉글랜드 한 팀, 노던 아일랜드 한 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4개 나라 같죠? 자, 이 말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같이 한 나라 안에 4개의 큰 지역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웨일즈에 가면 웨일즈식으로 자기네 말하고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스코틀랜드 억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얼마큼 여기가 독립적이냐면 돈은 통용이 되는데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중앙은행이 따로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돈이 따로 있어요. 또 사법 시스템도 별도고 교육 시스템도 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 지역 특성에 맞게끔 행정이나 정치를 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작년인가요? 영국이 브렉시트 EU에서 탈퇴할다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아주 강력한
지역 간의 분권이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구상의 가장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 독특한 나라냐면 우리는 지금 5,000년의 역사에 무구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날 이렇게 하얀 판 위에다가 자기네가 계획한 대로 크게 디자인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인디안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흑인들에 대한 피해는 입혔지만 하여튼 거기에 백인이 원하는 나라를 만든 나라지. 이 사람들이 역사에 의하면 1603년에 최초의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럼 1603년에 우리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03년 우리가 선조시대거든요. 우리는 선조시대 때 미국 사람들은 소위 대표를 뽑는다. 선거로 그것도. 선상에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들어보셨죠? 예,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배 위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때 이게 투표로 뽑는 거죠. 이게 1603년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 주제인 자치분권을 처음부터 실시한 사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배를 타고 지금 신내륙에 탁 내렸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다. 그럼 탁 내리면 우리 요 같이 온 사람들 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좀 같이 내렸어요. 배에서 탁. 그것도 아무 생면부지에 미개척지에 지금 100명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 뭐가 필요하겠냐. 네?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선 신뢰, 협동. 그거 없으면 그 생면부지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맨 처음에 식량도 부족했을 때 식량을 얻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디언이라는 보이지 않는 또 이렇게 위협이 있으니까 위협을 또 생명도 지켜야 되지. 그러려면 다수의 협동이 굉장히 소중했겠죠. 예, 이거를 처음부터 실시해 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한 300년 전 지금도 동네에 일이 있으면 우리 이런 홀에 다 모여가지고 대표가 나가서 우리 동네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어린 걸 해서 여러분들 좀 돈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다 동네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주정부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13개 주가 느슨하게 현합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고요. 그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립하고 13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주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지금 미국은 50개 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쉬운 개라고 하는 주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국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하면 우리 인구 160만 된 전라남도나 인구 130만 되는 광주광역시나 그다음에 180만 되는 전북이나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자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50개 주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인구가 제일 많은 주는요. 인구가 4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비슷하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라는 주는요. 이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4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나라는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 같은 나라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제일 조그만 주가 있어. 와이오밍이라는 주인데 그 주는 인구가 45만이라 광주광역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상상이 되세요? 네, 그런데 이 4천만의 캘리포니아나 인구 45만의 와이오밍이나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4천만인 캘리포니아도 상원의원이 2명이고요. 인구 45만인 와이오밍도 상원의원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은 100명으로 구성되는 기관이고 이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의원이 미국의 정치 경제의 80%를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자치분권을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은 서로 다른 주체를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 45만의 와이오밍도 2명이라는 게 결정되려면 누구의 양보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 캘리포니아의 양보가 있는 거지. 캘리포니아, 근데 우리가 45만하고 어떻게 똑같이 권한을 나눠갔냐? 라고 생각하면 예,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 때 지금 많은 나라 사람에게 주는 거는 예, 타협, 협상인데요. 결국은 누가 양보하는 거냐? 그렇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좀 억울하잖아요. 자, 그럼 억울한 걸 달래기 위해서 하원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원은 예, 인구 비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출신의 하원 의원은 50명, 와이오밍은 1명입니다. 그 대신 권한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머릿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영역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머릿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예, 돈이잖아요. 돈. 돈은 1명인데와 10명인데가 똑같이 두면 안 되지. 돈은. 그건 쉽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원은 예, 인구 비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상원은 예, 주 비례에 의해서 그걸 주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치분권 개헌 할 때 우리 지역 대표형 상원의원을 만들자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지역 대표형 상원의원을 만들자 하는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주가 제일 큰 도가 어딘 도예요? 인구로 따지면 어디요? 서울이요? 강원? 네, 제일 큰 주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이에요. 서울시가 지금 1,000만이 좀 안 됐고요. 인천이 한 280만 되니까 수도권에 1,300만, 1,000만, 300만 하면 얼마 돼요, 지금? 2,600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49.8%가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인구 1,300만 되는 경기도도 한 표, 인구 160만 되는 전라남도도 한 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 지역형 상원의원을 두자. 그러면 지역의 이익을 예, 균등하게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번도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는 독일이 우리나라 와 있냐? 아시죠? 궁금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독일을 열심히 공부했나? 제가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요. 법과대학 제가 다닐 때는 법과대학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법, 그다음에 특히 행정법의 근간은 다 독일 계통의 대륙법 체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국 법제를 조금 참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죠. 그 메인 이유는 네,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죠?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잘 사는 나라죠. 세계에서 경제 규모 한 5위 되고요. 국민소득 4만 불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다녀오시면 다 일구동성 하시는 말이 있죠. 일본 다녀오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일본 다녀오시면 하시는 말? 네? 아, 깨끗하다. 네, 또 깨끗한 것만 보이나요? 또? 예? 차. 그리고 응. 차 같은 것이 가속 안 하고 여기가 있고 가운데 선 뜨거나 가도로 아, 그러니까 잘 정리가 잘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막 가운데 막아지고 가위 막아지고 막 그렇지 않았다. 정돈이 잘 돼 있다. 또 사람들의 이 법규를 좀 잘 지키는 것 같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일본이 한 몇 년 되는 것 같으세요?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일본 영화 같은 거 나오면 한번 보세요. 걔네가 얼마나 엉망이었나. 일본의 나라가 비가 많은 나라예요. 비.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이후에 비가 자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칠퍽칠퍽했겠어요, 땅이. 그러니까 걔네 보면 이렇게 훈도시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아래망하게 우통을 잘 안 입고 이렇게 매일 입고 다녔잖아요. 1600년도에 소위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위 에도막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로부터 1868년까지 거의 한 260년 동안은 지금 미국과 같은 연방제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에도 동경에 있는 정치 세력이 각 지방을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자기 지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중앙정부에 세금도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급자족하면 돼. 특히 지역이 자기 나라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봉건 영주 밑에 자기네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우리가 소위 사무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데는 한 7, 8명 정도의 사무라이가 있었고요. 작은 데는 한 2, 3몇 명의 사무라이가 봉건 영주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내가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권적으로 오다가 그러면 얘가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스시라고 그래가지고 건강시라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스시는 주인들이 옛날에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고급 생선으로 갖고도 스시를 만드는데 원래 스시라는 음식은 우리 말로 하면 좀 싼 생선으로 만들어진 요리인데 주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먹기는 좀 살짝 변한 것 같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이런 거 이제 하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갖다가 그거 씻어서 밥하고 싸 먹어. 그게 스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급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못 살고 일본 역사 보시면 봉건 영주들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나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툭하면 우리나라에 도둑질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던 나라가 1868년을 계기로 딴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이토우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아마 제 뭐 그냥 조그만 그냥 소박한 생각으로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안 계셨으면 아마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일본말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근대화에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소위 미국을 떠나서 미국, 유럽 이래가지고 한 2년여 동안을 미래의 일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 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돕니다. 한 2년 동안. 이토 히로부미 혼자 간 게 아니라 젊은 사람 한 150명의 당시 지도자를 데리고 쭉 도는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죠. 근데 지금은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프로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프로시아라는 나라가 당시 일본의 상황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유럽 국가들은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19세기 말에 이미 독일을 제해놓은 다른 강대국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1648년 이후로 독일 지역이 한 300여 개의 지역으로 자기가 찢겨져 있었어요. 그건 강대국이 독일을 힘 못 쓰게 하려고 그랬다가 요거를 통일시켜서 독일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들이 프리드리히 대항이라는 사람이고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비스마르크. 아, 잘못했어요?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독일을 통일을 해서 19세기 말에 강력한 독일로 만들고 이 비스마르크를 이토 히로부미에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탁 배웠죠. 어떻게? 독일식으로 일본을 근대화하겠다. 그러니까 300개에 되어 있던 지방 우리 봉건제 같은 국가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전환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명의 봉건 영주들이 있는데요. 영주부터 다 자기 군대들 다 데리고 있어. 그럼 이걸 중앙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도 300명의 자기 군대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군대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군대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거를 하나의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체해야 되죠. 해체. 그 이전에는 내가 영주면은 내 아들이 영주고 그 다음에 또 내 손주가 영주고 이게 세습제였다고요. 그럼 이거를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 임명직으로 바꿔야죠. 이제. 300년 이상 내려오는 제도를 그렇게 바뀌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왜? 가만히 있겠어요? 봉건 영주들이? 왜? 난 군대도 있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1868년부터
소위 얘네가 통일한 1873년까지 무수한 전쟁을 합니다. 내에서 그때마다 정부 편에 서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의 제도를 일본에다 접목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언제 갖고 들어와요? 처음에 일본 제도가 우리한테 소개된 거는 1896년 갑오경령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때 갑오경령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뒤에 일본인 자문관들 다 앉혔습니다. 그러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당수 일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청일전쟁 끝나고는요. 그래서 그때 남북도를 만들고 1905년 여러분들 러일전쟁 끝나고요. 일본의 초대 우리나라의 통감부라는 걸 만드는데 일본 애들이 그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때 그 나이는 61살이고요. 이미 일본에서 4번의 총리를 끝냈습니다. 총리를 4번씩이나 했어요. 한 번도 못 하는데. 4번의 총리를 끝내고 귀족은 의장을 듣고 하여튼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끝낸 최고의 정치 원로가 대한민국의 초대 일본 통감으로 옵니다. 지금 이렇게 추측해 보면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목표는 우리를 일본의 하나 현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이 되고 그거를 잘 알았던 우리 그죠? 안중근사께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시스템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 있고요. 지금도 여기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은 적지 않은 영역에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씻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울 가끔 가시나요? 요 광주도 지금 지하철 있죠? 네. 광주 지하철은 어떤 방향으로 달려요? 예? 하나만 달죠. 1호선만 있어요? 1호선. 그러면 1호선이 됐든 하나 가고 하나 오고 이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가가 그냥 한 칸이 그냥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나요? 아니면 가는 거 하나 있고 오는 거 하나 있나요? 그렇죠. 가는 거 하나 있고 오는 거 하나 있죠? 네. 서울에 가시면 1호선이라는 지하철이 있어요. 타보신 분 계시죠? 1호선은 다른 지하철역하고 반대로 갑니다. 지하철이 왼쪽으로 달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본 기술로 지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하철을 놓을 때 첫 번째 1호선은 일본 사람들의 기술로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와서 우리 우측 통행하는데 가는 거 이게 다 고려하지 않고요. 자기네 그냥 식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1호선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도로교통과에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공무원 중에? 교통과? 우리 저 자동차 헤드라이트 키우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얼로 비쳐요? 밤에? 앞으로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키죠 밤에? 그럼 그 헤드라이트가 얼로 비쳐요? 네? 네. 우측 하단을 비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왜 정면을 안 비치고 우측 하단을 비치냐 이거야. 정면을 비추면 앞에 운전자의 시야를 탁 때리잖아요. 여러분 하이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이빔이 정면으로 나가는 불빛이거든요. 하이빔 키면 앞에 운전수는 자기는 앞이 안 보여. 이거 하이빔 때문에. 그러니까 우측 하단을 비춰요. 근데 우리 70년대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왼쪽 하단을 비치라고 돼 있었어요. 왜? 일본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 일본법이. 근데 일본법은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지. 일본은 좌측 통행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다 정리를 했는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는요. 군대, 작업장, 심지어 공무원이 쓰는 언어, 특히 사법계통의 용어는 다 일제시대 때의 용어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법원 가시면 판사가 선고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언도를 내렸다 이런 표현을 혹시 기억나세요? 언도 내렸다. 그거 다 일본 표현들이죠. 그 영향을 받은 거는 일제감정지 36년도 있었지만 45년 우리가 광복을 맞고도 당시 일본에서 공무원했던 사람들이 다 연장해서 공무원합니다. 특히 사법, 경찰, 군인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우측 통행한 거 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온 거야.
이제 왜 우측통행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어요? 왜 갑자기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꿨냐 이런 궁금증 가지셨어요? 왜냐면 자동차 불빛이 우측 하단을 비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측으로 가야 돼. 그래 내가 환한 길을 걷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좌측 통행이 맞는 거예요. 왜?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면서 좌측 하단을 비춰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좌측 통행을 해야 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일본은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을 가지고요. 몇 가지 중요한 성공을 거둡니다. 어떤 성공을 거두냐? 동북아시아에 아주 정말 찌질이도 못 살던 나라가 소위 개국 한 40년 만에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이. 놀랄만 하죠. 그것도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강대국이 되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다 일본 밖에서 합니다. 얘네가.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하죠.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얘네가 러일전쟁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황해와 만주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을 끝나면서 최강대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집권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쟁의 패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쟁 패망을 듣고 그것도 한 25년 만에 소위 하계올림픽을 하는 또 산업 선진국이 됩니다. 자, 지금 일본 갔다 오시면 참 깨끗하다. 농촌을 가나 어디 가나 뭐 잘 정리가 됐다 이러시는데 그게 중앙집권이라는 시스템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보이지 않게 그 코스트가 상승하는 게 있는데 그 경비 때문에 일본은 본권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또 옵니다. 그게 1990년대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의 지금 부채가요. 일본 GDP의 지금 300%가 됩니다. 한 100만 원 벌면 300만 원이 빚인 거야. 일본이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빚이 엄청 많은 거죠. 물론 걔네는 걱정 별로 안 한다고 그래. 자기네는 안 하지 있지만 그래서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럼 빚이 왜 생겼냐? 소위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동네에서 헌금 쓴다고요. 지역에다가 무슨 뭐 문화회관도 져주고 5만 군데에게 헌금 쓴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홋카이도 갔다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홋카이도 가시면 홋카이도에 공항만 12개가 있어요. 홋카이도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의 한 45%? 우리나라 면적이 한 반 되는 지역인데요. 그 안에 공항이 12개가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선심 쓴 거죠. 근데 지금 몇 개 운영하나? 몇 개 운영할 것 같으세요? 거기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엄청 줄고 있거든요. 지금 홋카이도 인구가 500만인데 200만이 삿포로에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떤 비행장은 아침에 비행기 하나 뜨고 저녁 때 하나 뜹니다. 그럼 이거 없애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판단하기 어렵죠? 네? 여러분도 아마 이 광주 송정 비행장도 좀 비슷한, 그렇죠? 지금 이 KT가 생기는 바람에 이 비행기 노선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목포 또 비행장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고 지방분권 국가였다면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한테 너 공항 질래 말래 네가 결정해라. 그랬다면 이렇게 공항 앉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공항 뭐 필요해요? 그 돈 있으면 다른 거 하지. 근데 왜 이런 공항이 졌냐? 이게 중앙정부 돈으로 진 거거든. 전라남도 돈으로 진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뭐 내 돈 안 들어간 거 그래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옛날에 좀 저 경상부터 울진에 가시면요. 비행장 하나 만들어 놓고 비행기 한 번 뜨지도 않았어. 얘기 들으셨죠? 울진 비행장. 그건 지금 연습 비행기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한 번도 비행기, 정식 비행기 안 내려보지도 않았어. 전기 노선이. 이게 다 중앙집권이 낳은 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방분권이 시작을 했잖아요. 아까 내가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일 처음으로 역설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체된 기관이지만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1999년에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전까지 쭉 해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도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이었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순천대학에 있는 정순관 교수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 사람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계보로 현 정부 내에서 지방분권이 다른 어떤 때보다는 상당히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잘 될 거냐? 그거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역사 한번 볼까요? 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안 했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지방자치 하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 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별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지금 5,100만의 인구가 각 지역에게 골고루 좀 살면 좀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값도 지금 이처럼 많이 안 오를 거고요. 여러분도 이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하는데 보통 3-4시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근무처에서 10시에 9시에 나도 집에 가면 11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한 7-8%라면 우리가 뭔가 정상이 좀 아닌 거죠. 뭐 저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이게 우리 애가 다 크고 난 다음에요. 저는 애가 저절로 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들 하나 키웠는데 나는 애는 저절로 다 크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내 어릴 때 생각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손녀를 봤는데 손녀를 보니까요. 아, 이게 애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데는 동네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 허둥대는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저출산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삶을 하려면 우리가 5,100만 인구가 좀 적절히 좀 나눠 사는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권한을 여의도가 독점하지 말고 이 권한을 광주에다 한 3분의 1 주고 3분의 1은 저 부산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이게 이제 소위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사과 맛을 너 아냐 물어봤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 제가 2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찰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경찰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데 경찰이 걸어온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걸으세요? 우리 저 누나는 어떤 마음으로? 뭐 여자님이 별로 근데 저는요 경찰이 걸어오면 나는 경찰 피해서 갑니다. 죄진 것도 없어. 죄진 것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경찰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피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네. 비슷한 마음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경찰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보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하게 돼. 그건 이제 제가 살아온 뭐 과정 때문에 그러겠죠. 저희들이 경찰을 기억하는 건 2가지입니다. 저 옛날 대학 다닐 때는요, 그 장발 단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 머리 길다고 가는 사람들 붙잡아다 길거리에서 머리를 막 잘라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내가 내 머리도 마음대로 못 길러. 그런 거 있었죠? 또 우리 또 데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 데모하면 경찰하고 매일 해야 되니까 막 그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시면 경찰들하고 사람들하고 비교적 미국의 대도시를 빼놓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제가 미국의 오하이오의 조그만 도시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뭐 워낙 범죄 사건이 안 일어나니까요. 경찰들이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애들 자전거 잊어버리면 잃어버린 자전거 찾아서 다니고 그래 경찰들이. 그럼 굉장히 친근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친근하냐 이거야 경찰들이. 제가 아까 메이플라워에 내린 사람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이 내렸으면 그중에서 힘이 센 두 남자들은 너는 밤에 잘 때 불침범사라는 업무를 주는 거야. 인디언들이 오나 불침범사라. 이게 경찰의 역할을 준 거죠. 이게 자치경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자치경찰이라는 걸 갖고 싶지 못했어요. 자치경찰이라는 말은 지역 주민이 통제하는 경찰이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일을 도와주는 경찰인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는 경찰이 국가를 유지하는, 국가의 정통성 확보하기 위한 체제 유지 조직이었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택시 운전사인가요? 뭐 그런 영화 보시면 그 비슷한 거 나오죠? 네? 네. 물론 훌륭한 뜻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이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굉장한 조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치경찰 하자 그러면 중앙정부는 반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우리 전라남도 광주인데 광주광역시인데 광주광역시가 얼마나 독립적인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통일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여러분 씨는 나 비슷할 텐데 국민교육헌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국가가 교육의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국시라는 이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념은 뭔지 아시죠? 우리 방공교육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공포스터 그리고 방공표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교육을 강조해서 자치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았던 시스템인데 사실은 외국에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하면 메인 요소가 하나가 자치교육이고요. 하나가 자치경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도 안 하는,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 또 이 좋은 점을 얘기하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얘기하기 어렵고 제가 명으로 얘기해도 저는 늘 머리로만 얘기하지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결혼하는 남자한테 너 이 다음에 결혼했을 때 부부가 싸우는 거 한번 얘기해볼, 상상해볼래? 그러면 이 사람이 상상이 되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후 자치분권을 한다면 영역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삼국시대로 돌아가자. 삼국시대로. 그래서 전라남북도 광주는 백제공화국이 되고 경상남북도는 신라공화국이 돼서 백제 거는 백제가 결정하고 신라 거는 신라가 결정해라. 그리고 중앙정부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아라.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건 뭐 중앙정부 관련하겠지만 그 외에는 지방으로 많이 주면 좋겠다. 물론 극단에 좀 얘기하면은 그게 저는 자치분권에 가는 예고. 혹시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영호남의 갈등이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제까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권력 하나를 중앙에 놓고 이거를 호남이 잡냐 영남이 잡냐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이 권력 자체를 분해하는 거야. 툭 잘라서 반은 영남 주고 반은 호남 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위에서 가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엄청 줄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에 그게 있겠냐? 몇 가지만 제가 좀 드릴 텐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슬슬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공무원도 많이 가 계신데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자치단체라는 말은 독일이 일본을 가르쳐 줄 때 자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가 하는 자치가 있고 주민들이 하는 자치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하는 자치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지방정부는 로컬 가버먼트지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고 향후 우리도 지방분권인 국가임을 천명을 하다는 거고 자치법권을 강화한다는 말은 광주와 전남에 관련된 사항은 광주, 전남에 다 정하라.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중앙법률에 앞서서 여러분이 정하는 그 영역을 넓혀라. 향후 광주광역시가 교육의 발전에서 세금을 더 얻겠다. 그러면 그건 광주광역시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떤 거를 먼저 발까? 다 되면 좋을 텐데 저는 특히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합하는 게 굉장히 좋다. 우린 지금 교육하고 행정이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죠.
광산구청장님은 광산구 내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그 교육장이 따로 있잖아요. 또 광주광역시 전체를 통할하는 교육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행정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통합하자 그러면 미국도 분리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붙이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럼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스쿨버스 타야 되죠.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도는 존이 이게 스쿨존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스쿨버스가 다니는 존으로 이렇게 다 묶고 쪼개놨죠. 그러니까 행정구역하고 교육구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시면 어떤 행정구역은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오리곤 주의 일부 이렇게 걸려 있는 데도 있어요. 스쿨버스가 도는 존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교육만 담당해요. 그리고 교육구청이 세금을 재산세라는 걷어서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쪼갤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영국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전화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육청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도청에 갑니다. 도청 교육국 찾아가서 전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도지사가 교육까지 다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저는 특히 지방 소멸 지역 발전에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저는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주거지 정하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거지 정할 때 첫 번째가 교육이죠. 교육. 좋은 학교가 있냐 이거.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가 농촌에 있는데 몇 살까지 농촌에 애를 머물게 하겠냐? 그러면 초등학교는 머물게 할 용의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엄마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최소한도 농촌에 머물게 하고 중학교가 되면 아유 그래도 중학교 때 시내를 가야죠 이럽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제 사람도 지금 농촌 소멸, 지방 소멸이잖아요.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농촌 지역에 좋은 초등학교를만 잘 유지하면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을 우리가 농촌 지역에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군수가 같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경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정당 하면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대한민국의 정당은 이념 정당이라기보다 다 지역 정당이죠. 다 지역의 베이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시의원, 구의원 뽑으면 공천이라는 걸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공천되는지. 그래서 저는 향후 당분간 정당이 제자리를 걸어갈 때까지는 정당 공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 없이 여러분과 같이 좀 뜻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자치분권을 선거하는 지역으로 만들려면 여긴 좀 광산구인데요. 광주광역시 중에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구가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북구에 주목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이웃이니까.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듣기만 해요. 아, 그거는 집행부가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의 일부를 주민에게 주고 네 이 금액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구성해봐라 이거거든요. 그게 지금 2011년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도입이 돼서 전 지방자치한테는 다 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1년인가요? 그런 제도가 없을 때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실시했어. 아마 담장 허물기 한 지역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담장 허물자 하는 건 기억나세요? 예. 그게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그게 소위 지방자치
자치분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 응?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광역시 북구 덕분에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 기초 226개 광역 11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만 하시죠? 예? 예. 그게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 예. 주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의사나 이렇게 뭔가 있으면 표시하세요. 우리 요즘엔 또 참여하는 방법도 좋아졌잖아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럼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광주광역시 웹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뭐 의견도 남길 수 있고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의사 표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지방자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예,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이죠. 여러분들 이제 뉴욕에 가시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재미난 말 하는 말 듣고 끝내려고 하는데 뉴욕에 가시면 뉴욕 상징 건물이 있죠. 뉴욕은 뭐가 상징하고 있나요? 뉴욕시 자유여신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왜 거기 서 있어요? 미국이 5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섬에 이렇게 그 옛날에 관세청 그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그 자유여신상이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왜 서 있냐 이거야. 아시는 분 계세요? 자유여신상이. 그거는 프랑스 사람들이요. 예,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르쳐줬다고 그래가지고 고맙다. 자유를 가르쳐줘서. 그래서 고마운 선물입니다. 미국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해서 준 선물이에요. 그 자유를 언제 가르쳐줬는데 프랑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스 왕조가 있을 때 프랑스 정착들이 미국 연나라를 쓰고 가보니까요. 동네별로 모여서 대표도 뽑고 뭐 투표라는 걸 해가지고요. 뭐 시장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귀족들이 계속 세습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참여해서 대표를 뽑는 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 아 이게 소위 얘기하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는 참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의 5.18 건도 아마 그런 참여로부터 저는 발생하지 않았겠 싶은데 이 참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광산구 지금 거기에 소속돼서 오신 분들이죠 오늘은. 예, 저는 상당히 앞으로 이 광주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지방분권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는 물론이고 기초에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개헌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쭉 좀 하고 있는 거 혹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지방분권 협의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좀 여건이 있어요. 정보, 도시화, 고령화, 세계화, 분권화, 민주화인데 특히 저런 고령화 때문에 자치분권이 굉장히 소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치매 환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65세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려면 지방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특히 지역사회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을 아까 이제 LA를 들으면은요 참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우리 광역구청 같은 경우 구청장은 3번 할 수 있죠. 의원들은 제한이 없는데 미국은 2번 이상 못합니다. 네, 특히 LA시는 선출직 공무원들 다 2번 이상 못해요. 그거는 주민들이 발의로 주민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게 400만의 인구가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참여했겠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본도 1960년대에 지방정부가 제가 아까 광산구청을 얘기했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선도적인 제도를 만든 게 있어요. 행정정보공개조를 만들었다든지
환경보호조례를 만들었다든지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가 26년에 법을 만들거든요. 예, 이것이 다 지방정부가 선도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외국의 도시들 중에는 올림픽을 유치할 때 꼭 주민투표에 붙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국가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루어지는 평창 올림픽도 평창군이 유치한 거야. 그러면 혹시 경비가 들어간다면 그 경비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도시 내에 있는 도시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거야. 우리가 세계의 축제를 유치할래 말래. 유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래 말래. 이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는 중앙정부가 너 돈만 줘라. 자꾸 이러는 입장이었다면 향후 앞으로 자치분권이 활성화되면 여러분에게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따이페이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이제 남녀간의 이게 인권이 많이 이제 동등해졌는데 아직도 우리 여성 의원들 수가 굉장히 작죠. 비례대표에서 홀수번호를 여성들이 받고 있지만 많지 않은데 특히 여기 보시면 시의원 62명 중 21명이 여성 의원입니다. 그러면 여성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을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예, 이런 것도 향후 우리가 좋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예, 시간이 다 돼서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